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소득과 소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2019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27세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고 41세에 소득이 생애 최고 수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59세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현재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해당하시나요? 또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또한 미래를 위해 적은 돈이라도 모아두신 게 있나요? 이번 시간 첫 내용으로 은행을 통한 예금과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데 이를 예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를 모바일 뱅킹이라고 합니다. 보통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반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요. 이를 대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죠. 그리고 금리에 따라 내야 하는 이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전에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평소에 꾸준히 은행 거래를 했거나 주택 등 담보자산이 있다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이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훗날 위기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여기서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보험은 주로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예죠. 이는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에 들어간 비용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의 사망에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면 미리 정해놓은 액수만큼의 보험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두 보험의 특징을 섞어놓은 보험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비 보장과 관련한 보험으로 암보험과 의료비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이때 암보험은 큰 돈이 들어가는 암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주며 의료비 실손보험은 병원비나 약값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그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돈을 쉽게 빌려주는 곳,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대출, 누구에게나 돈 빌려드립니다. 라는 광고지나 문자 메시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돈을 쉽게 빌려준다고 하는 곳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즉 불법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곳은 돈이 필요한 사람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최고금리인 24%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절대 사채를 쓰면 안 됩니다. 이보다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그곳이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은 이자는 낮지만 안전한 금융상품이죠. 반면 주식은 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대신 위험도도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증권사를 통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경영을 잘 해서 이익을 남기면 주식 가격, 즉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이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데요. 특히 채권을 구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과 또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가격이 늘 변하기 때문에 싸게 구입했다가 비싸게 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채권은 주식보다는 수익이 낮지만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한 자산 관리 방법을 살펴볼까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상가 등과 같은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싼 가격에 샀던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큰 돈이 필요하고 한 번 부동산을 구매하면 다시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시간이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려울 때는 자산 운용회사를 통해 펀드 등과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운용회사는 펀드에 모인 돈을 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남기며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는데요. 펀드는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는 노후를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 연금 저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공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통해 개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 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연금 저축은 평소에 돈을 모아 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연금 저축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 시에도 낮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 개인적인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만 18세 이상 신용거래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과거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때 신용등급 숫자가 클수록 신용이 낮아서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을 높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연체되는 일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가 연체되거나 공과금 납부 등이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사용하고 되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가능한 줄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면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본인의 신용등급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자신의 신용등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